다름이 아니라 돌아오는 내 시아버지 기일에 재현이가 와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구나.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잖아. 명절이랑 생일은 넘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 기일은 챙겼으면 해서.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안 그래도 애기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이런 이야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짜증나네요. 아들이 새 가정 꾸렸으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엄마, 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다. 왜 그러니?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다시는 지영이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재현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아버지, 기일의 집에 한번 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야? 네, 잘못이에요. 저희 가족 이제 그만 좀 괴롭히시고 저희가 찾아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라고요. 이렇게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보니 인생이 참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남편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서러움에 남편 사진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말았죠. 이제 다시는 아들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벌써 70이 되었네요. 누구나 가슴 아픈 상처가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자식에 대한 상처예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속 상처가 조금은 치유될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해보신 분이라면 제 사연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옛말에 자식 키워서 소용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힘들게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롭기만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시고 따뜻한 위로나 따끔한 조언 또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꽃다운 나이 20살의 남편을 만나 서울 외곽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였죠. 남편은 냄비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명동 거리로 나가 불량식품을 팔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아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어린 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늘 버릇처럼 했습니다. 아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랑 아빠를 호강시켜주지. 남편이 하도 세뇌를 해서인지 아이는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엄마와 아빠를 호강시켜주겠다며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믿기시나요? 8살짜리가 친구들은 밖에서 공놀이하고 놀 때 우리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는 사실을요. 엄마, 아빠, 저 오늘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우리 아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숫자와 글자를 열심히 썼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빨리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영원히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슬픔보다는 앞으로의 살 길이 더 막막하더군요. 그때 아직 30도 되지 않았던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 길이 너무 깜깜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니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돈 많은 노인네가 한 달에 얼마를 줄 테니 자기한테 시집 오라는 유혹도 있었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능글맞은 노총각이 집적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우리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땐 아들을 잘 키우는 것 외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어린 자식을 키울 걱정에 덜컥 겁이 나 눈물로 지샌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고깃집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불판 닦고 기름기 가득한 접시를 설거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나중에는 어지럽기까지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아들이었어요. 못난 부모 만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똘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참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맥주 한잔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어이, 김 여사, 오늘 고생 많았어. 맥주 한잔 하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일찍 가봐야 해서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술에 취한 사장님은 강제로 저를 막아서며 무턱대고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곤란해. 내일부터 그만하고 싶어.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린 자식이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바로 사모님이 제 머리채를 잡은 것이었죠. 내 인연, 여우같이 눈웃음 살살 치더니 감히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쳐?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모님은 사장님이 저에게 잘해주셨을 때 감사의 뜻으로 웃으며 인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유혹이라도 한 줄 아셨던 거죠. 결국 오해를 풀긴 했지만 그 식당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는 건물 청소, 우유 배달, 파출부 일까지 하게 되었죠. 주위에서는 아직 젊은 나이니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오직 돈이 목표였어요.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아들은 그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항상 엄마를 위로하며 나중에 꼭 호강시켜 줄게요 라고 다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힘이 불쑥불쑥 솟아났습니다. 고달픈 시간도 다 지나가고 어느새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벅찬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죠. 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모자는 그날 오래도록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남편은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했죠.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길 바랐지만 아들은 그런 활동들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남들 놀 때 더 열심히 해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결국 그토록 권하던 의사 면허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었죠. 진짜 의사가 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특한지 그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단했던 제 인생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의사가 된 아들은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요새 어디 불편하신 데 없어요? 글쎄, 딱히 많이 불편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나이 땐 안심하면 안 돼요. 미리미리 병원 다니면서 피검사도 하고 대변 검사도 해서 큰 병은 먼저 발견해야죠. 제가 병원에 말해 둘 테니까 이번에 꼭 들르세요. 뭘 그런 걸 해. 괜히 불편하게 하기 싫어.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의사인데 이 정도 안 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걱정 말고 꼭 병원에 들르세요. 전 이렇게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아들을 둔 덕택에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의 수입도 넉넉해져서 생활비도 되고 용돈도 따로 드릴 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엄마, 이제 일은 그만두세요. 엄마가 고생하면 남들이 다 욕해요. 전 웬만하면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됐죠. 아들은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고달팠던 제 지난 날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 생각도 참 많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 모습을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남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손주도 키우면서 사는 걸 보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제 희망과는 다르게 아들은 여자에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 아들을 둔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중매가 들어왔겠어요. 가까운 지인부터 먼 친척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연락이 끊이질 않았죠. 저도 아들에게 몇 번이나 좋은 인연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여자에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아들은 실력 있는 외과 의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살림도 넉넉해져서 예전 고생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저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제 우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 보는 게 엄마 소원이지. 그래서 제가 엄마 소원 들어드리려고요. 그 말이 정말이니? 너 혹시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거야? 네, 사실은 얼마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곧 그 아가씨를 소개시키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죠. 이제 제 곁을 떠나 따로 가정을 꾸리며 산다는 게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지만 자식의 행복한 인생을 빌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요. 전 재현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참 곱게 생겼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며느리 될 사람인데 존대하시면 제가 불편해요. 그래요. 그럼 편하게 할게요. 아들이 데리고 온 아가씨는 제 생각과는 매우 다른 타입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성스럽고 조신한 며느리를 기대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얼굴이 무척 예뻤고 짧은 치마에 입담도 거침이 없는 좀 가벼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싫은 내색은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오빠가 좀 너무 순진하잖아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야무진 여자친구 만난 게 오빠한테 얼마나 행운인지 아세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오빠 같은 사람이 사기 당하기 딱 좋아요. 이제 제가 오빠를 꽉 잡고 어디에서도 손해보지 않게 잘 내조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그 아가씨의 말이 당돌했지만 어딘가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에 단역으로 좀 나왔고요. 쇼핑몰 모델도 많이 했어요. 이세 외모는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뻤죠. 아들 녀석은 그런 외모에 홀딱 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아시겠죠? 사람은 외모만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특히 결혼할 사람이면 내면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아들이 제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그 아가씨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빵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의에 어긋난 복장과 말버릇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산을 떠는 모습도 그랬고요. 본인이 예쁘다는 걸 뽐내며 마치 제 아들을 만나주는 것이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성이 모자라다고 할까요?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 저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죠. 우리 착한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속이 꽉 얹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어색한 자리가 겨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현아, 그 아가씨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니?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어요. 엄마 보긴 어때요? 참 예쁘죠? 그래, 참 어여쁜 아가씨긴 하더라. 그런데 솔직히 엄마는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면 좋겠어. 왜요? 혹시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솔직히 엄마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아니더라.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저의 반응에 아들은 조금 실망한 모습이더군요. 아들은 지영이의 직업이 아무래도 매력을 어필해야 해서 대차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다며 여자친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꼭 결혼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들의 인생이니 본인이 좋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또 아들 말대로 저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첫인상이 별로였을 수도 있었죠. 제 며느리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 눈에는 멋진 아내로 보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그해 가을 아들이 결혼을 했고 아들 내외는 새로운 신혼집에서 희망찬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집안이 한순간에 꽃이 핀 듯 화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잘거리는 작은 참새처럼 성격이 밝고 발랄해서 저에게 막내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살림 솜씨는 좀 부족했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도 예쁘게 보였죠. 처음에 괜히 며느리를 오해한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제게 귀한 손자까지 안겨준 복덩어리였어요. 어머니한테 알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아니, 설마. 어머니, 올해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세상에나, 지영아, 너 아이 가진 거니? 그 소식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해도 되나 겁이 날 정도였죠. 다만 앞으로 엄마가 될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가볍고 말을 함부로 하는 점이 걱정되긴 했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아들 내외가 싸우지 않고 단란하게 살기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은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혼자 계신 어머니가 신경 쓰인다며 연락도 자주 하고 얼굴도 종종 비쳤던 아들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물론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돼서 그 정도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쩌다 제가 찾아가도 반가운 기색 없이 냉랭하기만 하고 처음에 보였던 며느리의 살가운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죠. 기다리다 못해 전화라도 한 통하면 수화기를 통해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네, 우리 며느리랑 손자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연락해봤단다.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어요. 아기 데리고 움직이기 힘들 텐데 괜찮다면 내가 한번 보러 가도 되겠니? 아직 가면 위험이 있어서 외부인은 못 만나요. 그러니? 알겠다. 그 전까지 그렇게 사근사근하던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라도 온 것인지 너무나 차가워졌죠.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아들 내외를 만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명절을 며칠 앞두고 아들에게 이번엔 집에 방문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와 손주 얼굴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요즘 전화도 통 없고 아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구나. 정말 별일 없는 거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마음이 놓이지. 이번 연휴에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아기도 아직 너무 어리고요. 그리고 요즘 누가 명절에 꼬박꼬박 모이겠어요? 바빠서 정신도 없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너무나도 달라진 아들의 태도와 말투에 저는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가끔 통화해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점점 냉랭해지더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명절이 지난 후 제 생일에도 역시나 아들 내외를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이번엔 전화도 오지 않았죠. 저는 이제 익숙하게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요즘 무슨 일이니? 요새 통 전화가 없구나.
엄마,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긴 엄마가 아들한테 일이 있어야 전화하니. 그리고 오늘 엄마 생일이잖니. 찾아오긴 힘들어도 연락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좀 서운하구나. 아, 생신이셨네요. 에이, 요즘 세상에 누가 생일을 이렇게 챙겨요? 아니 뭐 대단하게 챙기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우냐?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졌니? 사고 없이 저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세요? 엄마야말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 좀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뭐라고? 넌 내 처자식만 중요하고 이 애미는 눈에도 안 보이니? 엄마가 아픈 데는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그리고 저번에 온다고 하고 왜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왜냐면요, 사실은 엄마 집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위생상 애한테 안 좋아서 지영이가 자꾸 안 간다고 해요. 나중에 애가 좀 크면 그때 갈게요. 뭐? 냄새가 나서?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른 이유도 아니고 냄새나고 더럽다며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니요. 제가 사는 곳이 신도시도 아니고 집 주변에 음식점과 시장이 있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아들 혼자라도 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기 싫다고 하니 자기도 안 온다니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대단한 사건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멀어진 거라면 이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크게 싸운 일도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점점 차가워지는 아들 내외 때문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저는 아들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 위해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의 표정은 아주 불편해 보였어요. 재현아? 아무래도 요즘 너와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구나.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문제라니요? 딱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요즘 지영이가 육아를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아서 그렇죠. 아버지 기일에는 올 거니? 며느리가 오기 힘들다고 하면 너 혼자만이라도 와라. 그래도 아버지는 뵈야지. 저 죄송하지만 당분간 어머니 집에는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냥 집에서 할 일이 많아요. 요즘 육아는 아내 혼자 못하는 거 아시죠? 엄마 때랑은 달라요. 제가 조금이라도 집을 비우면 난리가 난다고요. 만약 시간을 못 맞춰서 애기 목욕이랑 밥 먹는 시간이 늦어지면 지영이가 크게 화를 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할 일이 많아 지금 바로 가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아들은 바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손자가 아직 어려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물론 많이 힘들겠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봐야 하는 것도 모두 이해합니다. 명절과 생일이요. 당연히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아들은 와서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젊은 시절 서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인사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돌아오는 아버지 기일에 아들 재현이만 집에 와서 인사를 하면 좋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여보세요? 민준이 애미냐? 나다. 잘 있었니? 네, 다름이 아니라 돌아오는 내 시아버지 기일의 재현이가 와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구나.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잖아. 명절이랑 생일은 넘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 기일은 챙겼으면 해서. 너와 손자 모두 오기 힘들면 아들만이라도 왔으면 해서 그래. 이번엔 보내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안 그래도 애기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이런 이야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짜증나네요. 아들이 새 가정 꾸렸으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저희가 언제까지 어머니 뒤치다꺼리하고 살아야 해요? 민준 아빠가 하루라도 안 들어오면 집이 엉망이 된다고요. 전 혼자 애 절대로 못 봐요. 너무 기가 막혀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순간 며느리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멍하게 서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엄마, 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다. 왜 그러니?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다시는 지영이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재현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아버지 기일에 집에 한번 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야? 네, 잘못이에요. 저희 가족 이제 그만 좀 괴롭히시고 저희가 찾아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라고요. 이렇게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보니 인생이 참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남편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서러움에 남편 사진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말았죠. 이제 다시는 아들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아들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큰 오산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중간에 한 번 먼저 연락한 적이 있었죠. 아들, 잘 살지 하고 메시지를 보내니 아들은 네 이렇게 한 글자로 답장을 보내더군요. 1년 만에 연락했는데 잘 지내냐는 말도 없이 네 하고 끝이라니 저는 결국 너무 자존심이 상해 그 이후로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참 서러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아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제게 다가온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그동안 연락을 안 한 이유가 바로 며느리 때문이더군요. 신혼 초에 며느리에게 했던 잔소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몇 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도 모두 집안 살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집이 이게 뭐니? 화장실이고 주방이고 이렇게 더럽게 살면 어떡해? 특히 여름에는 냄새 나니까 너무 늦지 않게 청소를 해줘야지. 어제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고. 너무 시간이 늦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일찍 다녀야지. 냉장고에 썩은 과일이 있네. 썩은 과일이랑 식자재를 같이 두면 금방 상해버려. 냉장고 안은 자주 체크하고 잘 비워줘야지. 이렇게 저는 며느리가 주부로서 도리를 하지 못할 때 어른으로서 타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들이 잡혀 사는 것 같아 나무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한테는 대단한 시집살이로 들렸나 보더라고요.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아들 집에 가서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연락을 끊고 매정하게 나오다니 요즘 애들은 참 독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마저도 똑같이 행동하니 제가 속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지 4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혼자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런데 글쎄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놈이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의 오른손에는 그동안 보지 못해 훌쩍 커버린 손주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니, 너 재현이 아니냐? 엄마, 저 왔어요. 세상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아들 얼굴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통통했던 볼살이 쏙 빠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죠. 눈빛은 텅 비어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새카만 얼굴에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너 꼴이 그게 뭐니? 왜 그런 꼴로 여기에 온 거야? 지영이는? 지영이는 어쩌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 뒤로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대체 며느리는 어딜 가고 아들과 손자만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걸까요? 저는 얼른 두 사람을 집으로 들였고 그들은 마치 며칠 굶은 것처럼 차려진 밥상에 몰두하더군요. 그 모습만 봐도 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됐습니다. 겨우 숨을 고른 아들이 담담하게 풀어놓은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에게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맞춰보려고 애써도 지영이의 신경질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울고불고 매달리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둘은 별거를 시작했고 아들은 살던 집을 나와 따로 방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손자까지 며느리가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아들은 따로 도우미까지 구해서 손자를 어렵게 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급기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바보같이 순진했던 아들은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집을 홀랑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손자의 육아비와 아내의 생활비 그리고 아내의 어마어마한 사치까지 모두 해결해줘야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사치는 별거를 시작한 후 갈수록 심해져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의사라지만 그래봤자 월급쟁이인데 쓸 수 있는 돈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견디다 못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래도 며느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들은 몰래 아내의 뒷조사를 했고 결국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단순히 성격 차이로만 이혼을 요구하는 줄 알았던 아들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찾아가 따지려고 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집을 처분한 뒤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 후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에서는 단순한 가정 불화라고 하며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아들은 그 충격으로 폐인처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잘 다니던 병원까지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그만둔 상태였어요.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듯 무너졌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찾아 요절을 내주고 싶었지만 이미 끝나버린 일이었죠. 사라진 며느리는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지금껏 저에게 모질게 했던 것은 전부 며느리가 조종했던 것이더군요. 지금껏 의사가 되기 위해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공부만 했던 아들은 여자 하나 잘못 만나 결국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그렇게 이 어미를 모질게 대한 결과가 결국 이거냐? 너도 내 자식을 어렵게 키워보니 어떠냐? 그저 너의 처자식만 챙기고 오랜 세월 나를 모질게 버려둔 그 시간이 내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는지 이제는 알겠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불쌍한 우리 아들이라도 좀 돌봐주세요. 그날 저는 손주와 아들을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재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손주를 저희 집에 두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동안 서로 남처럼 지냈던 세월이 너무 길어 아들을 쉽게 용서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쫄딱 망해서 엉망이 된 몰골을 보니 피를 나눈 자식인지라 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나 하는 후에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은 그 뒤로도 쉽게 정신을 차리진 못했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직도 며느리가 돌아올 거라고 마음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모일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거라며 다시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아직 정신이 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을. 그동안 너무 공부만 했던 헛똑똑이 아들은 앞으로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더욱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손주는 배부르게 밥을 먹고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한창 부모 사랑받고 무럭무럭 자라야 할 나이에 이렇게 외롭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법이지만 제 팔자가 유난히 박복하게 느껴집니다. 잠시나마 허리를 펴고 살아볼까 했는데 제 분수에 무슨 그런 호사를 바라겠어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차갑게 대했던 아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아직도 얼굴을 똑바로 보기 힘들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미워했던 자식이 다시 찾아온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아들은 그저 며느리를 잘못 만난 피해자일 뿐인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그 어미를 잔인하게 배신한 아들을 쉽게 용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의견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이야기라도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